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양가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 박성민 씨와 예비 신부 정혜린 씨의 가족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났고 35의 사업가인 성민 씨와 28배 디자이너인 예린 씨는 겉보기에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예린의 아버지 정명수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사위가 될 성민 씨를 반갑게 맞이했고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날짜를 잡으며 축복의 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결혼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한 신부는 예린이 아니라 그녀의 동생 정지우였고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식은 시작되었으며 아버지 명수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둘째 딸 지우의 손을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힘들었을 텐데 왜 왔느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우는 당연히 와야 한다며 방으로 올라갔고 아버지는 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준비해둔 건강식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가방을 싸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는데 새벽 기차를 타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간 그녀는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자리를 구했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당장 일을 시작하겠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집안은 발칵 뒤집혔는데 성민 씨는 화를 내기보다는 담담한 표정으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명수 씨는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성민 씨는 차갑게 빨리 찾으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예린에게는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 김준혁이 있었는데 준혁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명수 씨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예린이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도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으며 결국 예린은 아버지 몰래 병원에서 홀로 유산 수술을 받았고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성민 씨와의 맞선을 주선했는데 예린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버지가 회사가 어렵다며 이 결혼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매달렸고 어머니까지 무릎을 꿇고 빌자 예린은 마지못해 상견례에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예린은 준혁과 함께 집을 빠져나왔는데 동생 지우의 방문을 두드려 미안함과 이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겼고 준혁의 차를 타고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했으며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지만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야 예린은 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했는데 지우가 대신 결혼하기로 했다는 짧은 메시지였고 예린은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으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늦었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예린은 준혁과 함께 제주도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준혁은 작은 서점에서 일했고 예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밤마다 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가봤자 이미 결혼식은 끝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제주도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아버지 명수 씨는 큰딸이 도망간 후 병석에 누웠는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신부가 사라지면 사업 자금을 빌려준 성민 씨가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였기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둘째 딸 지우가 병실로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과 큰딸 대신 지우가 결혼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고, 지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으며 결국 언니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민 씨는 신부가 바뀐 것에 대해 특별히 개의치 않았는데 애초에 이 결혼은 사업 확장을 위해 명수 씨의 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신부가 누구든 상관없이 거래만 성사되면 그만이었기에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시한부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자신을 속여 억지로 결혼시킨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그날 밤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지우는 2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지우는 병원비조차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는 아이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민 씨는 아내를 차갑게 맞이했고 명수 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리는 서울로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몰래 동생의 집을 찾아갔고 초인종을 누르자 수척해진 얼굴에 지우가 문을 열었으며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리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며 자책했지만 지우는 아버지가 둘 다 희생시킨 것이라고 말했고 예린이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지만 지우는 배 속에 아이를 가리키며 이제 늦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성민 씨를 마주쳤는데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처제를 맞이했고 예린이 동생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성민 씨는 도망가서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예린이라며 냉소를 보냈으며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예린은 준혁과 헤어졌는데 자신 때문에 동생이 불행해졌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준혁은 이해하려 했지만 예린은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으며 서울로 돌아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동생을 찾아갔지만 성민 씨가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6년이 흘렀는데 지우는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고 성민 씨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우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더 심한 폭력으로 응답했고 아이가 있어 떠날 수도 없었기에 지우는 매일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리는 그 6년 동안 동생을 돕기 위해 애썼는데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고 성민 씨가 출장 갈 때마다 동생의 집에 찾아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했으며 지우에게 쉼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득했지만 지우는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며 거부했고 예리는 무력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예리는 동생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더는 못 버티겠다며 오늘 아이까지 맞았다는 말에 예리는 즉시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으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숨진 성민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성민 씨가 또다시 지우를 폭행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들까지 때리려 하자 지우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밀쳐냈고 남편이 넘어지며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으며 그 순간 참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한 지우는 쓰러진 남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거실 바닥에는 숨진 성민 씨가 누워 있었고 지우와 언니 예린이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예린은 동생의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지만 지우는 자신 혼자 한 일이라며 언니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는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고 예리는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아버지 명수 씨는 법정에서 두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예리는 기자들에게 아버지의 욕심이 동생의 인생을 파괴했다며 목이 메었고 명수 씨는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다 두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술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우의 아들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가석방된 지우는 아들을 만났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엄마를 어색하게 맞이했고 지우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예리는 동생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명수 씨는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지우는 만나주지 않았고 예린만이 가끔 아버지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으며 명수 씨는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